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환경 문제 두 번째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들을 살펴봤죠. 자,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산성비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가까이 다양한 약속과 규제들을 만들어 왔지만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효과가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 자, 프레온 에어컨 냉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가장 좋은 성공적인 사례였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가장 실패한 사례가 뭐냐?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국제 환경 문제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자,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내외의 경고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될 부분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 용어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다양하게 쓰이는 기후변화 관련 용어들, 개념들, 의미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기후변화 관련된 각종 경고들인데요. 2024년에 나온 책인데 저는 굉장히 좀 제목 보고 놀랐어요. 자, 신문사 제목도 통째로 구워질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라고 했고요. 자, 이 통째로 구워진다는 거는 뭐 생선이나 뭐 돼지고기가 아니겠죠. 사람이 통째로 구워질 것이냐. 자, 이거 번역한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 이건 이제 신문사에서 쓴 제목이고요. 이 책의 원제목의 번역은 폭염살인이에요. 자, 폭염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죠. 자, 근데 사실은 이 책의 원서 제목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폭염살인 제목 바탕에 영어로 된 원제목이 보입니다. 폭염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가장 먼저. 그렇죠? 폭염이 당신을 가장 먼저 죽일 것입니다. 라는 경고가 담긴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자, 2024년 발간된 책이 이런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됩니다. 자, 뭐 일부 저널리스트들이 쓴 책이 아니라 전 세계 종교 지도자, 카톨릭이라는 굉장히 수직적인 책에 뭐 하나님과 그리고 교황과 그리고 각 지청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성당들과 이제 신도들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교황이죠. 이 카톨릭 교황께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붕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 미국 등 부자 나라부터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이런 노력을 아예 지침으로 만들어서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라는 생태회칙을 권고해서 전 세계 카톨릭 신도들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교황께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종교 지도자도 기후변화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인간의 지도자는 세계 대통령이 있겠죠. 유엔 사무총장이 있고요. 자, 이분은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여서 그런가 발언이 좀 더 과격합니다. 자, 교황께서는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경고를 하고 계신데, 유엔 사무총장은 더 과격하죠. 기후변화라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인류가 열었다. 당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해결해라. 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종교계, 그리고 정치, 마지막으로는 학계.
학계 최고의 권위상이 바로 이제 노벨상이죠.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노드하우스 교수라는 분의 전공 분야가 기후경제 이론을 개발했던 분이에요. 기후변화 관련된 경제 피해 금액, 경제적 효과 등을 연구했던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4개의 사례들은 전부 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후변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바로 기회야. 라고 제안하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그 보고서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맞죠?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2013년에 일찌감치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너무너무 좋은 기회, 거기에 잘 대응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 제목이 기후변화 좋은 기회라고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요. 북극 개발의 기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북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이 여기 있고요. 일본이 여기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고 미국. 그렇죠? 이제 위에서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이제 북극이 보입니다. 자, 지구의 양 끝단이죠. 북극과 남극. 자, 근데 남극은 대륙이에요. 땅입니다. 반면에 북극은 바다예요. 북극해라고 불립니다. 자, 땅은 명확하게 경계선이 있겠지만 바다는 경계선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북극해라고 불리는 북극 권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북극권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북극은 바다지만 얼어붙어 있는 곳이죠. 이 정도까지가 이제 얼어붙어라라고 보는 거죠. 뭐 대서양, 그 다음에 베링해, 태평양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적인 북극해 크기는 이 정도였어요. 여기가 이제 북유럽, 뭐 러시아, 한국은 이쪽 좀 있겠네요. 이쪽이 이제 미국이고요.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이 과거 북극에 얼음이 있던 곳인데요. 이게 점점 녹아가지고 2005년이 되니까 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2007년이 되니까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북극이 점점 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배가 다닐 수 있겠죠. 자, 그전에는 다 얼어붙어가지고 바다지만 못 지나다녔지만 자, 이렇게 북극이 점점 녹고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전에도 쇄빙선이라고 있죠. 얼음을 깨는 배가 있어서 걔가 이제 뚫고도 지나가기, 얼음이 있어도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면 여기도 이제 녹아버리겠죠. 자, 바로 삼성은 이 북극이 녹아버리면 배가 바로 지나다닐 수 있는데요. 그게 한국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왜 좋으냐? 자, 한국은 작은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자, 구미, 포항, 자,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을 부산항에서 실어가지고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한국 경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부산에서 유럽에 스마트폰을 팔려면 부산항을 출발해서 인도를 지나가서 여기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지, 안 그러면 아프리카를 삥 도니까 더 걸리죠. 자,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서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자, 멀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자, 그런데 북극해가 녹아서 배가 지나갈 수 있으면 부산항에서 일본, 러시아, 사할린을 거쳐서 북극을 바로 지나가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게 되면은 거리가 7,000km가 단축이 되고요. 시간으로는 10일 정도 단축이 돼요. 수에즈 운하는 오래 걸리니까.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 판매를 하려면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캘리포니아에다가 배를 대고 캘리포니아에서 스마트폰을 풀어놓으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가서 뉴욕에다 판매를 해야 돼요. 오래 걸리죠? 그냥 바로 뉴욕으로 가려면 캘리포니아를 안 가고 파나마 운하를 거치게 돼요.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넘어가면 뉴욕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팔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극이 녹으면 부산항에서 일본, 러시아, 사할린을 거쳐서 북극을 거쳐서 바로 뉴욕으로 갈 수가 있죠. 캐나다 돌아서 미국으로 가는데요. 자, 이러면 거리가 5,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10배 정도 되죠. 그리고 시간은 6일이 단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처럼 전 세계 수출해서 파는 나라에게 이 북극이 녹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경제연구원의 전망이었고요. 2013년에 전망을 했죠. 2018년 드디어 쇠빙산 없이 북극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덴마크에 있는 컨테이너선 업체가 바로 쇠빙선 없이 그냥 북극을 넘어서 시범으로 첫 운행을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선물로 북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이제는 경쟁이죠. 북극 그 해상 노선을 누가 차지하느냐? 자, 러시아와 중국 각국이 경쟁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해상 노선, 북극을 지나가는 길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뿐만 아니라 북극이 녹으면서 드러난 이 바닷가 해양 자원들을 이제 서로 막 겹치죠.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그린랜드 등으로 서로 이제 자국 내 영토라고 해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북극의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교황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학계에서는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 이 기회를 잘 개발해서 돈을 벌자,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 자,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구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있죠. 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어떤 것들인지 전 세계적인 현상들 몇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를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몸에 와닿게 느끼고 있어요. 자, 2019년이고요.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빙하 장례식이 열렸어요. 자, 본인들은 스위스 알프스의 만년설이 있죠. 저 산 꼭대기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 심지어 여름에도. 그래서 만년설 빙하라고 불리는데요. 이 빙하가 2006년까지만 해도 요만큼 있었던 빙하가 2017년 반으로 줄어들어서 없어지고 있고요. 2019년에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죠. 이런 빙하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봤던 산꼭대기의 얼음인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장례식조차 열리고 있는 게 유럽 사람들의 체감하는 기후변화입니다. 사람들도 스키를 좋아하죠. 유럽에서는. 스키를 못 타. 동계 스포츠는 이제 알프스에도 탈 수 없어 라는 절박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이렇게 빙하, 만년설, 스키 이런 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면 인도네시아, 동남아로 오면 인도네시아는 뭐 그런 스키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표지 제목처럼 사이언스의 제목이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수도를 옮깁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요. 이 자카르타는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늘어나니까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도시가 잠깁니다. 자, 여기 자카르타의 모습인데요. 자, 도시에 높은 빌딩도 있고 이 바다 경계가 없죠. 집으로 그냥 막 들어와 있어요. 자, 자카르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데요. 지반도 가라앉고 있어요. 땅도 가라앉고 있고요. 바닷물은 올라오고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돈으로 막 제방을 쌓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여기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땅을 높여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지어요.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
피해를 안 받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아예 수도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여긴 더 이상 수도 기능을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수도를 옮기고 있는데요. 이 자카르타 특히 재밌는 거는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나라를 통해서 배우지? 바로 한국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서울에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 경험이 있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려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요청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전부 다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지다 보니까 옆 나라로 대피하는 난민들, 기후 유랑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가뭄과 불볕더위로 인한 화재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옥수수값도 폭등을 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자,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자연현상들 피해들은 매일같이 한국에서 여름일 때 그리고 남반구의 여름 그리고 겨울 살 것 없이 아마 자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국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상청은 미리 예측을 했어요. 2007년에. 자, 기상청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 과거 한국의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아열대 기후가 30년 동안 요만큼이 진행이 됐어요. 제주도는 그냥 아열대죠. 야자수가 있고, 뭐 감나무도 있고, 뭐 귤나무도 있고, 뭐 바나나도 열리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지난 30년 동안 전라도 남쪽에 여기에서도 좀 그런 게 재배가 돼요. 요즘에 귤은 이제 여기 전라도 쪽에서 많이 재배해서 판매가 됩니다. 자, 여긴 이미 진행이 된 아열대화고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2100년이 되면 아열대가 점점점 북상하게 되죠.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대구 당연히 포함되죠. 대구를 넘어서 문경, 상주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2100년이면 서울에서도 야자수가 자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기상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지구온난화와 아열대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농작물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감귤이 지금은 다 전라도로 갔다 그랬죠. 거제, 고흥, 나주로. 자, 대구의 사과 유명했었죠. 지금은 대구 사과 재배가 안 됩니다. 자, 사과의 주산지는 평창, 영월로 다 옮겨가 버렸어요. 복숭아도 경산에서 이제 춘천까지 올라갔고요. 자, 농작물들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과의 최대 산지는 바로 청송이에요. 봉화, 청송 있는 이쪽이 지금 이제 최대 산지인데요. 청송 군수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기후변화예요. 2024년 청송 군수가 인터뷰했던 기사인데요. 첫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서 사과를 가장 재배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청송입니다. 청송, 뭐 교도소만 알고 있지만 사과를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맛있고요. 자,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청송군 이제는 사과로 재배할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걱정이 청송 군수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자, 육상에서의 농작물의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이동 벌써 느껴지고 있고요. 바다 안의 해양 생태계도 막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푸릇푸릇해 보이는 게 파란 돔인데요. 이거 주로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면 볼 수 있는 열대 물고기들이 지금 이제 제주도에 막 보이죠. 또 제주도의 방어가 유명했었는데요. 주로 남쪽 해안까지만 있었는데 동해까지 올라왔습니다. 동해에서도 이제 방어가 막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참치가 너무 많이 잡혀서 버려야 될 정도로요. 자, 왜 버려야 되느냐? 물론 먹으면 돼요. 참치가 그냥 막 잡힙니다, 이제. 원래는 한국에서 안 잡히니까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태평양에서 원양어선에서 잡아서 동원 참치캔, 뭐 사조캔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참치가 한반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잡힙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참치 어획량이 나라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할당량이 있습니다. 우리 다 벌써 잡았어요. 그러면 그 이상은 판매를 못 해요. 그래서 할당량을 다 채운 업체들이 그냥 바다에 버려서 오히려 막 부패하면서 문제가 될 정도가 지금의 한국 상황입니다. 자,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도 느껴지고 한국에서도 어민들이나 농부들은 벌써 이렇게 와닿는 문제점들이죠. 전에 없던 일들이 이제 한국의 골칫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략적인 기후변화의 현상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좀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울 거예요. 자, 지구에 대기권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스들 중에 자, 이산화탄소가 있죠. 지구온난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은 온실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복사에너지로 지표면에 도달하면 대부분은 반사돼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버리고요. 이게 이제 지구 대기 중에 갇혀가지고 일정 정도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지구의 열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석탄을 태우면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게 너무너무 많아졌죠. 자, 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 대기권 안에 갇히는 열이 더 많아졌고요. 여기서 훨씬 더 많아졌고 나가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점점 더 뜨거워지는 현상,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이걸 발견해낸 사람은 이제 과학자들인데요. 자, 과거 19세기부터 2000년대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보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바뀌죠. 그다음 더운 해, 안 더운 해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구에서 측정했던 지구 평균 온도들을 보는데 다 공통돼요. 그렇죠? 그때 다들 측정치들은 조금씩 틀리지만 그렇죠?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더라라는 것만큼은 이제 공통되게 관측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느냐를 밝혀냈더니 어떤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흑점 때문이다. 흑점이 막 움직이는데 얘가 이제 지구 쪽을 바라볼 때는 뭐 추워지기도 한다. 이런 가설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죠. 혹은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은 구름이 껴서 뭐 낮아지기도 한다. 뭐 그렇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 때문이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는 지구의 온실가스량을 측정을 해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한 건데요. ppm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죠. 자, 350 ppm을 초과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자, 여기는 보면 이제 사이클을 계속 보이게 돼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남반구보다는 북반구 쪽에 숲이 많죠. 자, 여기서 이제 여름일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요. 얘가 겨울이 되면은 흡수량이 줄어들고. 자, 이런 이제 매년 반복되는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구 평균적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더라. 350 ppm을 넘어서 지금 400 ppm까지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바로 지구 평균 온도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지구 온난화는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더라. 지구 전체.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0년 이후에 평균 온도 변화를 보면 붉긋붉긋해요. 자, 붉은색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온도가 많이 높아진 곳이에요. 2도 가까이 높아진 곳이에요. 그렇죠? 한국도 좀 높아졌죠. 북극도 많이 높아졌고요.
북극이 이렇게 이도상 높아지니까 바로 얼음이 녹아내리고 배가 다니게 되는 겁니다. 남극도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요렇게 파란색인 데가 있어요. 자, 파란색인 데는 바로 예전보다 온도가 낮아진 데예요. 지구 온난화인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추워지는 곳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곳들은 왜 추워지느냐? 바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더워지지만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차가운 냉수대의 해류들이 지나가는 곳들이 있어요. 북극에 물이 내려오는 곳. 그죠? 캘리포니아나 그다음에 칠레에 있는 남미 쪽이나 이런 데는 그 차가운 빙하 녹음물들이 내려오면서 지역적으로 좀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따뜻해졌다는 걸 안 느껴져요. 우리는 느껴지죠. 대구에서는. 눈이 안 와요. 제가 체감하는 15년, 20년 동안도 대구에 눈 오는 게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신천이 얼어드는 것도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미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더 추워지고 있더라. 태평양에 하와이 있는 곳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지구 온난화란 걸 못 느껴요. 우리 동네는 추워졌는데?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유엔에서는 지구 온난화 대신에 그럼 너네도 기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차가워지는 것도.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좀 더 보편적인 법률적 개념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듣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엘니뇨, 라니냐예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스페인어이고요. 어린 남자아이이고 동태평양이 따뜻해지는 경우예요. 자, 여기가 동태평양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미국 쪽입니다. 자, 여기가 뜨거워져요. 자, 뜨거워지게 되면은 바로 공기가 이제 많이 올라가 버리죠. 자,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상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쪽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현상이 엘니뇨고요. 라니뇨는 반대로 이 동태평양 지역이 차가워지는 경우예요. 동태평양의 저수온 현상이어서 정반대고요. 그럼 서태평양은 오히려 추워지죠. 여기가 뜨거워지죠. 여기서 태풍 발생이 늘어나게 돼요. 태풍이 막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정상적인 해수 온도보다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졌을 때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엘니뇨, 라니냐고, 이 지역의 해수 온도의 변화는 바로 한국과 일본, 중국 태풍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태풍 따라서 엘니뇨, 라니냐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여기도 그래프를 보면 라니냐 때문에 미국 지역이 온도가 하락하면서 한국이 있는 서태평양의 온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증발량이 늘어나고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태풍과 폭우를 유발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하고 기후가 뭐가 다른지도 한번 좀 봐야겠죠. 자, 날씨는 사전적으로 하루 그때그때의 기상현상을 날씨라고 하고요. 이런 날씨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패턴을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날씨와 기후고요. 한국의 기후는 아열대는 아니죠. 아열대는 장마 우기와 건기로 나뉘게 되고 막 스콜 같은 비가 막 내리고 이런 게 이제 아열대성 기후죠. 한국은 그런 거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그리고 여름에 장마철이 좀 있고 이런 게 이제 한국의 기후죠. 장기적인 일정한 패턴을 기후라고 해요. 날씨는 하루하루 그때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모르는 교수들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논문입니다. 학술지 논문이고요. 제목이 바로 기후와 투표 참여여서 저는 이 논문을 검색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치적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보는지 알고 봤더니 제목은 기후와 투표 참여인데요. 부제목이 좀 이상해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고요. 더 구체적인 거 보면 날씨가 그죠? 대통령 선거, 총선거, 지방선거
그날 날씨 따라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지 안 하는지 이걸 분석한 거예요. 이건 날씨죠. 그죠? 대학 교수도 전문가들도 날씨와 기후를 구분을 못한 채 막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업 들었으면 적어도 날씨와 기후는 좀 구분을 해야겠죠. 자, 이제 더 큰 논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아예 새로운 용어를 막 만들어냅니다. 지구온난화, 이거 좀 용어가 너무 평이해 라고 보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 너무 온난해요. 영어식 표현도 그냥 웜해진다, 따뜻해진다. 뭐 여러분들 영어로 집들이를 하우스 워밍이라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그냥 아주 경각심이 없는 용어를 지구온난화, 지구 자체가 따뜻해지더라. 그럼 좋지 뭐. 이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지구가열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온난화로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낀다라고 해서 옥스퍼드 사전에 지구가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이 됐어요. 글로벌 히팅, 워밍 대신 히팅을 쓰자라고 씁니다.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걸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체인지. 뭐 변하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변하면 좋은 거지. 안 변하는 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후 변화라는 용어도 너무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기후 위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벌써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2016년에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39개국 2,0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기후위기, 기후 비상선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했고요. 기후위기다라는 선언은 과학자들이 주도했어요. 2000년에 과학자들이 서명을 하면서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되어져 있고 2020년 현재 기후비상선언에 동참한 나라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동참들을 했고요. 한국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들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후위기와 비상을 결합해서 코로나 시기였죠. 2020년 무렵에 이렇게 비상을 선언하고 코로나라 다 못 모이니까 동의는 하지만 집합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신발들만 막 보냈어요. 신발이 날 대신해서 참여해 줄 거예요. 라고 해서 모여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기후위기 비상행동 걷기, 대행진, 캠페인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경고, 교황과 유엔 사무총장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걸 유럽 사람들은 빙하가 녹고 있고 알프스에서 스키를 못하고 동태평양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섬나라 국가들은 땅이 잠기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사과나 귤이나 농작물들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바다 속에서는 물고기 어종들이 바뀌고 있고 이제 이런 경각심 때문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하고 있지 못하나? 우리 수업 시간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기후변화 협약이라 했죠. 왜 실패한 정책인가?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 협약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과정과 원인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게 다음 시간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기후변화 협약의 노력에 체결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한계 문제점까지 들여다보는 게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